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백제 성왕이 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을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에 깔려있는 화면은요, 부여 관북리 유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넓은 공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그 주춧돌들이 이렇게 수많은 주춧돌들이 여기서 나뒹굴고 있고요. 이쪽에는 기와장들이 요게 기와장들입니다. 기와장들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도 이렇게 이게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심하게 백제를 이렇게 가루 내버렸는가, 없애버리려고 했는가 알 수 있죠. 지금은 이 돌들 주춧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조에는요, 16년, 즉 성왕 제16년 서기 538년입니다. 봄에 도읍을 사비, 김부식이 이제 주석하기를 일명 소부리,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하였다라고 돼 있죠. 남부여.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에 북부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부여도 있고 서부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남부여라고 한 겁니다. 특히 이게 왜 부여라는 명칭이 필요했을까요? 백제라는 것도 이미 박세력인데 성왕이 왜 옹진해서 사비로 천도했을까요? 그리고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개칭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은요, 공주하고 사비, 즉 부여를 비교를 해보면 부여의 다른 이름은 우이현입니다. 우이현. 일단은 곡창지대인 익산하고 거리가요, 이 사비, 즉 부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제가 승용차로 이렇게 정림사지 석탑을 5층 석탑을 보려고 가끔 가는데요. 대개 한 공주 끝부분에 제가 사는데 거기에서도 약 한 4, 5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고대 시대에 그 강을 통해 가지고 익산에서 쌀을 갖다 날랐던 거예요. 공주는 쌀이 생산되는 곳이 아닙니다. 밤이랑 대추 이런 게 많이 나는 곳이에요. 완전 산악지대거든요. 공주의 지형지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황당하다 그래요. 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공주에서만 현재 한 7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야지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주는 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익산 세력들이 쌀을 공주 갖다 주지 않으면 공주는 굶어 죽는 거예요. 밤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라의 도읍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주에서 오래 못 있었던 거예요. 문영왕까지 있다가 성왕 때 이제 문영왕 때까지 있었지요. 동성왕도 끊임없이 부유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천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문영왕도 거기 있었어요. 성왕 때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면서 부여로 이제 옮긴 것이죠. 그거를 그러면 이 부여로 옮긴 거는요, 익사 즉 마한 세력들이 쌀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익산에서 부여까지는요, 현재로 승용차로는 약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리고 강으로 연결돼 있어서 뭐 그 배로 그냥 이 엄청난 양의 쌀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만하고 연결돼 있는가? 이 남부요 그 계층 그 국호를 바꾼 게요. 그거는 바로 이 대당평 백제국 비명,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써져 가지고요. 이렇게 아랫줄로 쭉 이렇게 사면에 걸쳐서요. 이쪽 옆면, 그 다음 저 뒷면, 3면, 4면 이렇게 그 당 소종방이가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그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그거를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해갖고 써놨습니다. 소종방의 직책이요 아주 장황하게 긴데 거기에 아주 신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신구. 이 신구는 바로 몽골 항해산 일대를 가리킵니다. 바이두에서 여러분들이 신구를 추적해 보시면 몽골 항해산 지역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부여족들이 몽골 항해산 일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여족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부여 본 세력이 몽골 항해산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이. 부여는 바로 산동반도에 있었던 우이족. 같은 그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우이. 우이가 올지하고 같은 세력이죠. 영산강에 올지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한. 마한이 뭐 그 백제에 의해서 멸망됐다고 막 주장들 하는데요. 아니 여기는 백제를 정벌할 때 그 소종방이가 백제를 정벌하러 왔는데 자 부여 세력 치고 오이 월지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마한 세력 치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한이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네? 백제 멸망할 때 신구이, 마한, 웅진 등 14도 대총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이 마한을 치러 온 거지 백제를 치러 백제란 나라의 그 주요 세력이 바로 우이 마한이었다는 거잖아요. 나라 이름은 백제, 종족은 우이족, 그리고 마한 세력들. 우이족만 있는 게 아니죠, 마한에는. 마한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한이 바로 그 성왕 시기에 바로 사비로 중앙 집권을 위해서 같이 중앙으로 이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왕 자체도 사실은 우이족이에요, 우이족.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제가 바로 무슨 온조 십제의 나라가 아니에요. 애당초 잘못된 설정입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김부식이 백제, 마한 백제를 아주 축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조작입니다. 조작. 연방고 마한 백제의 중앙 집권을 위한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져요. 특히 이제 고구려와의 백년전쟁에서 계로왕이 이게 아버지 여비왕, 비왕이죠. 여비. 비왕이 이제 그 한성을 접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계로왕이 이제 그 후계를 계승을 했는데 북위에다가 이게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표문에서 엉뚱한 소리를 했죠. 고구려를 완전히 그냥 같이 부여해서 나왔는데 아주 욕을 좀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수왕이 이제 계로왕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한성을 갖다 토벌해 버립니다. 왕족들을 싹쓸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문주왕, 삼근왕. 근데 이 문주 삼근왕은요, 계로왕은 여씨인데 여비, 즉 계로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왕비가 재가를 했습니다.
백제에는요, 왕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한 이게 그 습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왕비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고, 그리고 대부인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남편이 죽으면 재가를 해요. 아주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임신한 부인을 또 자기의 충신이나 뭐 형제에게도 넘겨줍니다. 이런 막 기상천외한 그런 혼인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도 별도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문주 삼근왕은요, 여씨가 아니에요. 다 모씨였어요. 모씨. 그래서 이게 이 3년 만에 이게 이제 막 사망하는 등 내부 갈등이 폭발합니다. 동성왕도 모씨예요. 예. 동성왕은 곤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주왕의 아들이 삼근왕인데 그 다 모씨고요. 문주도 그 모씨고, 문주왕의 형제, 즉 곤지가 바로 동성왕의 아버지죠. 곤지도 모씨잖아요. 그래서 동성왕이 중앙 집권을 위해서 호금물투를 합니다. 막 호남 세력을 끌어들여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한 세력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동성왕을. 그래가지고 동성왕이 이제 복주를 하게 되죠. 삼국사기 백제봉기 동성왕조하고요, 자치통감 서기 488년조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이게 자치통감을 이게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치통감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즉 488년에 부기가 군사를 보내 침공했으나 우리에게 패했다. 요거 하나만 딱 기록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부기와의 전쟁은 3차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남제에서 동남이 열전 백제조에 보면 영삭장군 면중왕은 무진주 할 때 미음하고 지읒 이걸 따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중왕은 광주를 가리킵니다. 저그는 국종을 두루 잘 보좌하였고 무공 또한 태어났으니 이제 가행 광군 장군 도장군 도한왕이라고 한다. 도한왕도 이게 그 두힐이라고 했어요. 두힐. 이 지역을 이게 이제 고흥 지역입니다. 두힐. 두힐의 디귿하고 히읗을 따갖고 한글의 특성을 살려갖고 도한왕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장군 팔중후 여고. 여씨들은 나중 반남에 있었던 그 마한백제의 왕족들이죠. 팔중후 여고는 젊었을 때부터 임금을 도와 충성과 공로가 진작 드러났으므로 가행 영삭장군 아착황. 아착 지역은요, 무한 앞에 이쪽 지역입니다. 무한 앞에 요즘 목포 그쪽 지역으로 비정되고요. 건의장군 여력은 천성이 충성되고 정성스러워서 문무가 함께 두드러졌으므로 가행 용량장군 메로왕. 메라는요, 로하고 라는 서로 통용되죠. 그래서 여기는 메로는 바로 군산, 옥구 지역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고는 정치 공로가 크고 국정을 빛내고 드날렸으므로 불사우는 전주로 비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제에서 동해열전 또 이제 그 북이의 공격을 승리해가지고 이제 또 그 광양태수 고다를 대방태수로 임명했다. 임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명해 주소서 하고 이제 그 남제에 이쪽에 남제가 있었어요. 남제의 이제 황제한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외교 청소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가 이쪽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광양태수 고다리는 공로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밑에 대방이 여기 있었죠. 대방태수로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 조선은 바로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태수 양무를 광농태수로 이렇게 더
여기는 고구려 전선지대거든요. 그러니까 후방으로 빼준 것 같아요. 남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매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태수로, 청하는 이게 제남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범명을 메라왕으로, 군산, 메로는 군산 옥구 지역을 가리킵니다. 찬수류는 벽중왕, 벽중왕은 여기 김제예요. 전라북도 전주와 가까운 김제. 해례고는 불중우, 불중우가 여기 글자가 너무 많아서 표시를 못했는데 전주입니다. 목간나는 면중우, 광주죠. 아착왕은 아까 이제 여씨 왕들이 무한 앞에 지역에 임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요. 한반도에서는 왕후를 칭하고요. 이 대륙백제에서는 이렇게 이쪽이 대륙백제인데 태수를 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연방국 마한백제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동성왕이요. 부요 천도를 통해서 중앙 집권을 이루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백가를 시켜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영산강 세력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가지고 결국 경호실장 백가가 동성왕을 시해해버립니다. 이 경악한 일이죠. 경호실장까지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은 누굴까요? 그건 바로 영산강의 마한백제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동성왕조에 한번 보십시오. 이 처절한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나? 영산강 세력과 동성왕 간에. 13년, 제위 13년째 491년입니다. 가을 백성들이 굶주려 가지고 신라로 도망한 자가 600여 가에 달했다. 이럽니다. 600여 가면요. 일가당 5인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00명이 신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공주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 쌀을 마한 세력들이 주지 않으면.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이 정치 경제학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백성들이 굶주려서 신라로 도망갔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쌀이 엄연히 호남 지역에는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굶주린 거예요. 동성왕은 뭔가 중앙 집권을 해가지고 백제의 역량을 떨쳐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동성왕이 모시잖아요. 여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영산강 여씨들이 이제 동성왕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즉 498년 7년 후에 왕이 탐나가 곡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는다 해갖고 직접 이제 친정을 하겠다고 무진주에 이르는 겁니다. 무진주가 바로 광주죠. 광주까지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니까 이제 탐나가 이 일을 듣고 사실을 보내 죄를 빌었으므로 그만두었다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무진주까지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영산강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죠. 무력을 동원해 갖고 내려오니까 영산강 마한백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동성왕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동성왕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래서 21년 499년에요. 다시 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려서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다수 일어났어요. 무진주 행차 그 다음 해 여전히 식량을 안 줘버린 거죠. 한산 사람들 중에서 고구려로 도망한 자가 2,000명에 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3,000명이 신라로 도망가고 2,000명이 고구려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500년에 이제 동성왕이 드디어 폭주를 해버립니다. 봄에 임류각을 궁궐 동쪽에 세웠는데 높이가 5길이나 됐다. 또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키웠다. 가난한 신하들이 반대 상소를 올렸음에도 이에 대답치 않고 다시 가난한 자가 있을까 염려해서 궁궐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22년부터 계속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동성왕이. 그래서 23년에 드디어 그 삼국사기에 아주 불행한 사태를 의미하는 왕도의 노파가 여우로 변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우로 변해가지고 사라져버렸다. 호랑이 2마리가 싸웠는데 잡지 못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고, 호랑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길한 징조가 발생한 거죠. 그 범해에 그게 일어났는데 그 해의 11월에 백가가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왕이 영산강 세력들이 이제 중앙에 협조를 안 해주니까 폭주를 하다가 결국은 백가에게 이제 시해를 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영왕이 이제 등극을 해요. 사실은 백가의 배후에는 문영왕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TV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문영왕이 배우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나서 문영왕이 짓고 난 지 1년 후에 백가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백가는 이제 자기가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문영왕이 직접 그 입을 닫아버리기 위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백씨라는 것도 박족이잖아요. 백씨들. 문영왕 시기에 마한백제는 이제 황해도 지역까지 영역 확장을 시도합니다. 그 관련된 기록은 원년 11월 달솔 우영을 보내가지고 군사 5천으로 고구려 수곡성을 습격했다. 수곡성은 바로 황해도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해도까지 이제 급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당수 한강 유역까지 다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양직공도 백제 국사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백제는 옛 레이만에 속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문영왕이 왜 굳이 이 시기에 양직공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제의 출자에 대해서 밝혔을까요? 바로 레이만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백제는 옛 레이만에 속한 나라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진 말기에 고구려가 일찍이 요동낭랑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소 진평연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요소 지역은 바로 북경 일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평연은 바로 이 광동 지역에 있었던 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랑 바닷가는 다 대륙백제로 대륙백제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나라 이래로 항상 범병으로서 조공을 바쳤다. 의희연간 그러니까 405에서 418년에 여전, 그 다음에 송옹과 연간 424, 453년에는 여비, 비유왕이죠. 제영평 연가에는 여태가 중국의 관작을 받았다. 양나라 초에 여태가 정동장군을 제수받았다. 얼마 후 고구려에 격파당하였다. 이 부분이 약간 기록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세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넘어갑니다. 보통 2년 서기 521년에 여융이 사신을 보내와, 여융이 바로 문영왕이잖아요. 문영왕이 사신을 보내와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한다. 예, 아마 여러 차례 고구려 공격을 했어요. 그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란색의 부분인데요. 백제는 도성을 고마라하고 읍을 담노라고 하는데, 담노, 중국의 9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9년이 바로 22개나 있다는 거예요. 22담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자제와 정치인을 보내가지고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2담노를 문영왕이 무슨 수로, 나라가 지금 거의 막 붕괴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동성왕은 북이와 전쟁을 3차례 거쳤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시해당해버리잖아요. 그러면 22담노를 개척할 시간이 언제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건 바로 영산강 마한 백제 세력들이 보유했던 담로들을 문영왕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이게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백제가 일약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삼국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영왕 아들이 이제 성왕 시대에 가갔고요.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급변해 버립니다. 성왕 시기에 고구려와는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신라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야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5년 8월, 성왕 5년 8월에 고구려군이 폐수에 이르자, 이건 그 대륙에서 이게 대륙의 폐수, 즉 그 북경 동쪽 조백하 일대에서 고구려군하고 백제군이 싸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폐수는 바로 그 폐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 자장 지충에게 명해가지고 보병과 기병 1만 명으로 출전해가지고 고구려군을 물리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삼국사기 이게 신라 봉기 법흥왕조에 있습니다. 법흥왕 시기에 불교만 이게 퍼뜨린 게 아니고 이 법흥왕이 굉장히 정복군주였던 것 같아요. 9년 즉 522년 봄 3월에 가야국 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가야는 금강국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대가야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야 세력들이 이제 신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11년 524년 가을 9월에는 왕이 남쪽 변방에 새로 확장한 영토를 순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산과 아마 그 양산 그리고 이제 금강국 왕을 만난 것 같아요. 네, 가야국 왕이 와서 만났다. 그리고 나서는 532년 12년에 금강국 왕 김구애가 신라에 항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탁순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창원 지역까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성왕이 이제 그 중앙 집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한 세력들이 538년에 사비로 다 같이 성왕은 공주에서 사비 그 부여로 그리고 영산강 마한 백제 세력들은 나주에서 부여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산강 마한 올지 세력들이 다 부여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했다는 겁니다. 자, 마한에서는요. 서기 530년경부터 온감묘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석간묘를 쓰기 시작해요. 온감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황제가 사용하던 묘제인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그 영산강 유역에만 있는 묘제입니다. 거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명진 교수가 2014년에 그에 관해서 그 기록을 했습니다. 530년까지 경까지 마한 세력은 공격당한 적이 없다.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538년에 바로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마한 세력이 합류를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한 겁니다. 멀쩡한 백제가 있는데 남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도입한 거죠. 물론 뭐 남부여는 오랫동안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여용 묘지명에도요. 이게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이 이제 묘지명이 발굴됐는데 거기에 보면 만도 안무대사, 만 지역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안무하는 그런 대사로 임명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부여용 묘지명은 1919년 하남성 낙양시에서 이게 농민이 부여용 묘지를
예, 우연히 발굴한 거예요. 부여용 묘지는 부여용이 죽었던 서기 682년 12월에 작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공은 이름이 융이고 자도 융으로 백제 진조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진이라는 것은 바로 마한 진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조는 조종이라는 뜻이니까 진왕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마한 진왕실. 마한이 바로 백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한 백제죠. 부여용 묘지명에는 마한 잔존 세력이 여전히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입니다. 이거는 공을 옹진도독으로 삼고 백제 군공으로 봉하였으며 이어 옹진도 총관 겸 마한도 안무대사, 마한 사람들을 안무하는 그런 대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했는데 마한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세력을 규합한다는 게 뭡니까? 마한이 바로 백제였다는 거죠.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